2026년 2월 6일 오만. 중동의 운명을 가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미군 경력이 카타르 기지로 증강되고 항모 타격단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을 넘는 순간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총성이 아닌 키보드 소리와 함께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스톡스넷 바이러스 하나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뻔했던 이란.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제는 세계를 위협하는 사이버 강국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1년 전인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과의 충돌을 예감한 미 사이버 사령부는 극비리의 협력 파트너를 물색합니다. 후보는 단 3나라. 사이버 닌자 이스라엘, 전통의 정보 강국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이나 겨우 막는 나라라는 비아냥과 함께 한국의 제안서는 서류덤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철저한 무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의 순간 백악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과 영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후보들을 제치고 아마추어 취급받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꿰찰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트라스먼입니다. NSA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위협분석센터 수석 분석관입니다. MIT에서 사이버 보안 박사 학위를 받고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유닛 8200, 영국 GCHQ와 수차례 합동 작전을 수행했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스톡스넷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코드 한 줄로 무너뜨린 바로 그 작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NSA 본부 지하 3층 사이버 위협 분석실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 재개 조짐이 포착됐지만 우리 분석관들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NSA 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번째 슬라이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톡스넷 이후 15년, 이란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솔직히 그 문장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제가 만드는데 참여한 무기가 적을 제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깨운 셈이었으니까요. 2010년 스톡스넷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1000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코드가 미사일의 역할을 해낸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이버 무기였고 이란 핵 프로그램의 5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곰의 코를 때린 셈이었습니다. 곰은 깨어났고 이빨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톡스넷의 충격 이후 이란은 사이버 전력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3등급 Tier 3, 그러니까 사이버 후진국이라 불리던 이란이 15년 만에 세계 4위 규모의 사이버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정 병력만 1만 명 이상.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북한의 사이버 부대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2012년 이란 해커 집단이 미국 주요 은행 6곳에 대규모 DDoS 공격을 감행합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월스트리트가 흔들렸습니다. 2013년에는 뉴욕 인근 보우먼 애비뉴 댐의 제어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댐입니다. 물리적 인프라에 손을 댄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컴퓨터 3만 대를 단 몇 시간 만에 먹통으로 만든 샤문 공격 역시 이란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저는 이 공격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특히 보우먼 댐 사건은 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공격하는 건 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댐을 건드리는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라는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금융, 에너지, 수자원.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더 이상 해킹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국가 단위의 전쟁이었습니다. NSA 국장의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1년 내 이란과 본격적인 사이버전이 발발할 가능성 70%.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22년 경력에서 미국이 혼자 못한다고 인정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사이버 전력을 가진 나라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 순간 극비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함께 막아낼 동맹국 파트너를 찾는 것. 그리고 그 평가단장으로 제가 지명됐습니다. 후보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세 나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전설적인 사이버 정보 부대 유닛 8200, 스톡스넷을 저와 함께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공격적 사이버전의 교과서 같은 존재.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점에서 제 머릿속의 답은 이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같이 일해본 동료들이고 그들의 능력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 영국 GCHQ.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호정보기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그 전통 위에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을 수십 년간 막아온 정보의 본산입니다. 영국도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을 진지한 후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영국과 같은 리스트에 올라온 것 자체가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킹이나 겨우 막는 나라 아닌가.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한국이 제출한 문서를 열어본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거창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숫자가 있었습니다. 15년치 실전 기록이 빼곡히 적힌 담담한 한 장의 문서. 그 숫자들이 저의 확신을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NSA 본부 사이버 작전실. 세 나라의 첫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평가단장인 저를 포함해 12명의 분석관이 자리를 잡았고 각국 대표단이 순서대로 입장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닛 8200 출신의 대표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스톡스넷의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수행한 공격적 사이버 작전의 성과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란 핵시설 침투, 헤즈볼라 통신망 교란, 시리아 방공 시스템 무력화, 하나같이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GCHQ 대표단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깊이가 있었습니다. 애니그마 시절부터 이어져 온 암호 해독의 전통, 러시아 지하류의 사이버 공격을 수십 년간 막아온 방어 경험, 유럽 전역의 정보,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 특히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 당시 영국이 보여준 대응 능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게 영국의 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천재, 영국은 정보의 달인. 솔직히 이 두 나라의 브리핑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최종 후보를 이스라엘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2순위, 그리고 평가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을 위해 세 번째 후보의 브리핑을 들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세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을 때 회의실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관심이라고 하면 예의 바른 표현일 겁니다. 분석관 절반은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한 명은 커피를 리필하러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한테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이거 끝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스톡스넷을 만든 나라이고 영국은 애니그마를 깬 나라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삼성과 BTS의 나라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진지한 논의 테이블에 올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브리핑 자료의 배정 시간부터 달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에는 각각 45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에게 배정된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대표단은 이스라엘이나 영국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일어서서 문서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위협 대응 실전 기록 2009-2024점.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7 2009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2013년 6월 25일 사이버 테러, 13년 한수원 해킹, 2014년 날짜와 사건명을 나열하는데 마치 전쟁 일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연간 수만 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을 매일 방어하고 있습니다. 수만 건, 연간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건이라고요? 북한발 공격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동시에 상대합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국가급 사이버전을 막아냅니다. 북한, 고립된 가난한 나라의 해커 집단 아닙니까? 그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의무적으로 한국 측 문서를 펼쳐든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연간 대응하는 국가급 사이버 공격은 수십 건입니다. 영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서에 기록된 숫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펜을 들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여백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일 수도 있다. 확인 필요. 20분짜리 브리핑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예정에 없던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국이 매일 상대하는 적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적인가? 그 답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제가 22년간 쌓아온 확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됩니다. 라자루스와 김숙희, 브리핑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국 측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수만 건이라는 숫자, 그게 허풍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25년 5월, 3국에 대한 1차 정량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성공률 95%, 예상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관해서라면 이 행성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어 경험은 10건 미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의 나라입니다. 방패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방어 성공률 88%, 안정적이었고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발 공격을 막아온 경험이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범위가 유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중동, 동아시아 기반 공격에 대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어 성공률 97.3%, 국가급 사이버 공격 대응 152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치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많다고 질이 높은 건 아닙니다. 152건이라고 해봤자 북한이라는 단일 국가의 공격을 막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를 동시에 상대합니다. 상대의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상대한 적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몰랐던 이름 2개를 만났습니다. 라자루스 그룹, 그리고 김숙희.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입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 탈취,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로 전 세계 150개국 감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쳐낸 전력.
라자루스는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이자 FBI가 지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위협 행위자입니다. 김숙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더 조용하고 더 집요합니다. 방산 기술 탈취, 외교 안보 전문가 해킹, 정부 기관 침투. 라자루스가 금고를 부수는 강도라면 김숙희는 자물쇠를 복제하는 스파이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조차 김숙희의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이 한국을 매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연중무휴. 15년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상대하는 적의 레벨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상대하는 적이 세계 최정 상급이었던 겁니다. FBI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한 바로 그 조직들을 한국은 아침마다 출근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뒤졌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이 대응한 AP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만 최소 86건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이 대응한 APT 공격은 11건, 영국은 9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약 8배, 영국의 약 10배에 달하는 최고 난이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격 탐지부터 초동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 이스라엘 15분, 영국 12분, 한국 3분 12초. 3분 12초. 저는 이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대응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격을 인지하는 데만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3분 12초. 이건 시스템의 우수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매일 실전을 치르는 조직만이 도달할 수 있는 반응 속도입니다. 전쟁을 이론으로 공부한 군대와 매일 총알이 날아오는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날 밤 평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매일이 실전이었다. 그리고 상대의 레벨이 달랐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틀렸다고 적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전쟁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이 준비하고 있는 건 과거의 공격이 아닙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차세대 사이버 공격. 그 전장에서 한국의 방어가 통할 것인가? 그걸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2025년 9월, 평가의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1차 평가에서 한국의 숫자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잘 치렀다고 미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란이 준비하고 있는 건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AI 사이버전. 인공지능이 스스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보안 시스템의 탐지를 회피하도록 실시간으로 코드를 변형하며 공격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전쟁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2월에 공개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조직 에메랄드 슬릿은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해킹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피싱 페이지를 자동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김숙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해당 그룹의 AI 제품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라자루스. 2025년 보안 업계 분석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악성 코드의 머신러닝을 통합해 보안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탐지를 회피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스스로 진화하는 겁니다. 어제 잡았던 바이러스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 방식으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란이 이 기술을 손에 넣으면 혹은 이미 넣었다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AI가 만든 악성 코드가 수천 개의 변종을 동시에 뿌리면서 방어 시스템이 하나를 잡는 사이에 10개가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 시뮬레이션을 설계했습니다. 이란 사이버 부대가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에 AI,
기반 동시 공격을 감행한다는 가정, 세 나라의 방어 시스템을 각각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유닛 8200의 시스템은 역시 강력했습니다. 공격 탐지까지 15분, 차단율 82%,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AI 변종 공격이 시작되자 탐지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은 공격입니다. 방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우수하지만 AI 기반 공격을 대량으로 막아본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영국 GCHQ의 시스템도 투입됐습니다. 탐지 12분, 차단율 79%, 러시아발 공격 대응 경험이 녹아있어 안정적이었지만 AI가 생성하는 변종 악성 코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방어는 견고했지만 진화하는 적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투입되는 순간 시뮬레이션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공격 탐지 3분 12초, 차단율 100%. 저는 시뮬레이션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이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2번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다른 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통해 AI 기반 실시간 위협 탐지와 자동 대응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은 AI 기반 시스템을 실시간 위협 탐지와 대응에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SIS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디펜드 포워드 전략과 유사한 선제적 방어 개념을 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문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전이 없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달랐던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하루 162만 건이었습니다. 그중 80%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상당수가 AI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라 매일 162만 건의 실전 데이터를 먹고 자라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시스템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전장에서 태어난 시스템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실전 공격 데이터가 AI의 학습 재료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정밀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빨라집니다. 북한이 AI로 공격하면 한국은 AI로 막고 북한이 변종을 만들면 한국의 AI가 패턴을 학습해 선제 차단합니다. 이 순환이 15년간 반복되면서 한국의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AI 사이버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시스템이다. 22년간 저는 이스라엘의 공격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창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있는 나라는 제가 처음에 20분짜리 브리핑 시간을 배정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NSA 본부 최종 평가 회의 3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9개월간의 분석, 시뮬레이션, 검증을 거쳐 이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 둘째, 기술 수준. 셋째, 비용 효율성. 이 3축으로 점수를 매기면 답이 나오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만으로 상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NSA 국장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인지를 논리로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띄우는 대신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이란은 무엇인가? 이란은 국제 제재 속에서 불법 자금을 확보하고 정규전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기에 비대칭 전략에 올인하며 사이버 공간을 국가 생존의 핵심 전장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2025년 ODNI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이란의 사이버 작전 능력이 미국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보고서는 북한 역시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제2의 북한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팩트였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2012년 기술 협력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이버 기술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ETH 추리 사이버안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약 이후 이란의 사이버 공격 패턴에 북한식 전술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하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해 불법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랜섬웨어를 통한 금전 갈취, 방산 및 핵 관련 기술 정보 탈취, 공격의 목적도, 방법도, 구조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2025년 Small Wars Journal의 분석은 이를 더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전략은 방어와 공격 양면에서 유사한 궤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논리는 간단해집니다. 북한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라는 변종 바이러스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에서 한 참석자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이란을 가장 잘 아는 건 이스라엘이 아닌가?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라는 적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란의 사이버전 방식을 매일 막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종합 격투기 선수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공격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종합 격투기 선수가 아닙니다. 북한식 사이버 공격, 그 특정한 전술과 패턴을 15년간 연구하고 방어해온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만 대결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사이버전은 북한의 교본으로 쓰여 있습니다. 최종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7전 경험, 한국 98점, 이스라엘 75점, 영국 70점, 기술 수준, 한국 92점, 이스라엘 85점, 영국 78점, 비용 효율성, 한국 95점, 이스라엘 74점, 영국 68점, 종합 점수, 한국 95점, 이스라엘 78점, 영국 72점. 비용 효율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던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시스템은 우수하지만 미국 인프라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북한이라는 국가급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방어용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수정이 최소한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반론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한다.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SCCF가 그 법적 기반이 됐습니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최초로 공식화한 문서였습니다. 위협 정보 공유에서 시작된 협력이 이제 공동방어 작전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정문에 서명하면서 9개월 전 제가 한국에 배정했던 20분이라는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20분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20분짜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답이었는데 제가 볼 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결정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의 결렬은 시간 문제였고 그 순간이 오면 사이버 공격은 즉시 시작될 터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 합의안을 거부한 바 있었고 그 이후 외교 채널은 사실상 동결 상태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사이버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건 우리 분석관 모두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두세 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한국 합동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NCSC와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합동 인력이었습니다.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된 이래 꾸준히 전력을 강화했고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약 110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NIS NCSC는 2004년 설립 이후 20년 넘게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조직입니다.
이 두 조직에서 차출된 정예 인력 200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00명이라는 숫자는 적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 산하 사이버 국가임무부대 CNMF는 수천 명 규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에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위협 탐지 및 대응 시스템. 4단계 시뮬레이션에서 차단율 100%를 기록했던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2024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된 AI 기반 실시간 탐지와 자동 대응 체계가 실물로 미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감지하는 동시에 패턴을 분석하고 변종이 생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합니다. 반응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두 번째, 15년치 북한 사이버 공격 패턴 데이터베이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라자루스, 김숙희, 안다리엘.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들의 공격 전술, 기법, 절차, 이른바 TTP 데이터가 15년치 분량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경찰청은 라자루스, 김숙희, 안다리엘이 한국 방산 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공격 데이터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 CISA와 ODNI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북한 위협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실전에서 축적된 원본 데이터였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이상 징후 분석 및 자동 차단 알고리즘.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알려진 공격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미세한 이상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위협 수준을 자동 판단합니다. CSIS 보고서가 분석한 한국의 선제적 방어 Proactive Defense 전략이 그대로 구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공격의 징후를 잡아내는 겁니다. 배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금융 허브와 에너지 인프라가 집중된 12개 도시, 그리고 중동 작전을 지원하는 8개 군사 기지의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 속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은 메리랜드 훈련 시설에서 사이버 얼라이언스 사이버 알라이언스 합동훈련을 이미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실전 시나리오 기반의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이 훈련에서 양국 시스템의 호환성과 통합 운영 절차가 사전에 검증됐기 때문에 실전 배치 때 시행착오가 최소화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헌트 포워드 헌트 포워드 작전 경험도 큰 자산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CNMF는 20개국 이상의 47회 넘게 배치돼 동맹국 네트워크에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탐지하고 제거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에서 검증된 이 배치 프로토콜이 한국 시스템의 미국 내 설치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1월 20일 전국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15일 만이었습니다. 1월 25일 최종 점검. 모든 노드에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2개 도시와 8개 기지의 네트워크가 한국의 AI 방어 체계로 연결됐고 15년치 북한 공격 패턴 데이터가 미국 인프라 위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안심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론이 아니라 매일 162만 건의 공격을 막아온 실전의 산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월 6일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재개된 미국이란 협상.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하겠다며 선을 긋고 미국은 미사일과 지역 안보까지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협상은 진전 없이 끝났고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이었다면 이 뉴스에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데이터를 먹고 자란 방어 시스템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 시츄에이션 룸. 제가 이 방에 들어선 건 22년 경력 중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은 스톡스넷 작전 최종 승인 때, 두 번째는 솔라윈즈 해킹 사태 보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 제게 주어진 시간은 15분. 왜 이스라엘과 영국이 아닌 한국인지를 미합 중국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3장만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 3가지.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이유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벌떼 어택을 막아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벌떼 어택.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국가 총동원형 사이버 공격. 수백에서 수천 개의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며 방어, 체계의 우선순위 판단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술을 말합니다. 이란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벌떼 어택을 실제로 경험하고 막아낸 나라는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2013년 3월 20일 한국의 주요 방송 3사와 은행 3곳의 전산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됩니다. 32,000대의 컴퓨터가 순식간에 먹통이 됐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수준의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에 맞춰 정부, 기관 웹사이트 69곳이 동시 공격을 받습니다. 2009년 7.7 DDoS 공격되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35곳이 동시에 타격받았습니다. 이것이 벌떼 어택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수십 곳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어디를 먼저 살려야 할지 판단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밀 타격형 공격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응합니다. 영국은 장기간 은밀히 침투하는 APT 공격에 탁월한 대응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가 동시에 불이 나는 이 벌떼 어택을 실제로 겪어보고 막아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3.20 사이버 테러 당시 피해액만 약 8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직후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과 민간의 합동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같은 규모의 공격이 반복적으로 들어왔지만 다시는 같은 수준의 피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막고, 배우고, 막고, 또 막고, 또 배우고, 또 막았습니다. 15년 동안. 두 번째 슬라이드. 실전 경험의 질적 차이. 2024년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에서 한국은 만점을 받으며 최고 등급인 Tier 1에 올랐습니다. 로위 연구소의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도 사이버 역량 부문 아시아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위보다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공공기관에 대한 하루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는 162만 건이었습니다. 그 중 80%, 하루 129만 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58건을 조사했고 피해 규모를 약 3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세계가 58건을 조사하는 동안 한국은 하루에 129만 건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질적 차이입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과 실탄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AI 사이버전의 최전선, 살아있는 시스템. 한국의 방어 체계는 정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하루 162만 건의 공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 기반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AI로 악성 코드를 자동 생성하면 한국의 AI가 그 패턴을 분석해 변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 차단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진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강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시스템은 연구실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전장에서 태어나 전장에서 자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15년의 실전 데이터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분이 끝났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겠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전문가, 영국은 정보의 전문가, 한국은 방어의 전문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어다. 맞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한다. 그 순간 저는 9개월 전 회의실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리필하러 자리를 뜨던 분석관, 이메일을 확인하던 동료들, 점심 메뉴를 걱정하던 속삭임, 그리고 20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했던 저 자신. 지금 이 자리에서 미합 중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은 한국의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했던, 하지만 세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온 한 나라의 15년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 초안을 검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이다. 미국 국방부가 특정 국가를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제가 아는 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영국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이 나간 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협회와 한국 산업계는 이미 사이버 보안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버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산업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5년 9월 이스라엘은 이미 한국 국가정보원의 위성 사이버 보안 협력까지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우주 영역의 사이버 방어라는 가장 최첨단의 영역에서 한국과 손잡고 싶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지 저는 유닛 8200 시절 동료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칼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다. 하지만 방패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한국의 선택, 옳았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영국은 한국의 사이버 역량을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영국과 한국은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의 일환으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사이버 생태계 강화, 위협 대응 공조, 사이버 역량 구축이라는 세 축의 협력 체계였습니다. GCHQ의 사이버 방어 파트인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와 한국 NIS NCSC가 직접 연결되는 채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은 이미 한국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로 격상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NATO, 한국은 NATO의 인도태평양 4개국 IP사 파트너 중 하나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NATO와의 안보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NATO 공식 페이지에는 한국과의 협력 분야 첫 번째로 사이버 방어 사이버 디펜스가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NATO 사이버 방어 협력 센터 CCDCOE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아틀란틱 카운슬은 한국이 NATO 회원국들에게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실제로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이 된 건 K9, 자주포나 K 전차 같은 재래식 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방어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출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AI 기반 위협 탐지 기술, 실시간 자동 차단 알고리즘, 15년치 APT 공격 대응 노하우. 이것들은 총과 탱크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전에서 그 어떤 무기보다 값비싼 자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9개월 전 한국은 북한의 해킹이나 겨우 막는 나라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비아냥의 대상이었고 서류 덤이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인식의 뿌리에는 오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 서방 세계의 오만, 사이버 안보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62만 건의 공격을 막아내는 나라. 라자루스와 김숙희라는 세계 최정 상급 해커 조직과 15년간 매일 싸워온 나라. AI 사이버전의 최전선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 벌떼 어택을 막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방어 체계를 구축한 나라. 북한의 해킹이나 겨우 막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막아내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만은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완전하게. 제 이름은 마이클 스트라스먼입니다. 22년간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스톡스넷의 기술 자문이었고 이스라엘 유닛 8200의 오랜 동료였으며 영국 GCHQ를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신뢰하는 방패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데이터와 잔인할 정도로 객관적인 검증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15년의 전쟁으로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